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설만 벌써 1000번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경고하던 각종 위기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요. 우리 경제도 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설은 과연 누가 퍼뜨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그동안 잘 극복해온 건지,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하루 쉬어가는 만큼 오늘은 우리 경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위기설이 1000번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1000번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오늘 메모리얼 데이죠. 예. 다음 달 6일은 우리 현충일인데요. 애국심을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뒤쪽에 그 김희주의 이렇게 AD께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예. 한 번 정도는 애국심을 생각하는 이런 그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갖는 때 뭘 가지고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화합이 될 때 가장 이런 것을 흐트러뜨리는 위기설과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기설은 사실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죠. 뭐 시청자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은 당연히 당신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고도 압축 고성장 과정이니까 위기설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한반도 위기설, 지정학적 위기설, 경제와 관련해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 어조지수로 보면 지금까지 각종 위기설이 1000번 이상 나왔습니다. 사실상 1000번 이상 나온 위기설, 이게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위기설이 고질적 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처럼 그 중간자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는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각종 그 지정학적으로 국가 간의 대국 그렇죠. 간의 틈바구니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그 침략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 사태 이전에는 위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융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미국도 계속해서 위기론이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연방부채 상한이 나올 때 국가 부도설 같은 거 많이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가 위기설일 때는 한 번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한국도 외환위기 전후, 예. 미국도 금리기 전후. 근데 공교롭게도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 나라 밖에서 서방 측에서 위기설을 많이 제기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내부에선 통제 시스템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위기설이 나오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심리 효과가 큽니다. 사이코로지 팩터 크고 네트워킹 효과가 큽니다. 이럴 때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 위기설 자체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의 가장 큰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위기설이 반드시 나쁜 거냐? 위기설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설을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미리 대응하는 차원이 긍정적 효과이고요. 그러나 사실 한국과 같은 이러한 신흥국기에서는 위기설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1000번 이상 나온 이 시점에서 사실 한 번 정도는 이런 설의 실체에 대해서 또 가능성에 대해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1000번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위기설이 나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네, 몇 가지 주제별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위기설이 가장 많이 거론되죠. 근데 어떤 시장이든 간에 다 위기설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요도가 많고 빈도수가 많은 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외환위기, 외환시장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증시 붕괴, 최근까지 나왔었고요. 모 대학 교수가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론 이것도 많이 나오죠. 주체별로 보면 가계부채, 예. 그다음에 국가부도설. 공교롭게도 한국은 기업 간의 차별화 정도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은 거의 위기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 위기설. 근데 이제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 위기설이 나오죠. 예. 그래서 가계, 국가, 기업. 근데 기업이 가장 위기설이 적게 나왔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착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잃어버린 일본식 10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전체를 밟을 것이다. 이런 쪽이
사실 그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보면 모든 분야에서 한꺼번에 위기가 나온다. 이게 복합 위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복합 위기론을 거론하셨습니다는 예. 모든 것이 한꺼번에 거론된다. 복합 위기론. 그 복합 위기는 동시다발적 위기론, 다중공선성 위기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퍼펙트 스톰, 총체적 위기론, 그렇죠. 메가 위기론 이런 쪽이 이제 위기론이 한국 경제 관련해서 많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발설했느냐 예.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발설 주체지로 보면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위기설을 전파시켰다. 우리 언론인이야 중간에 이렇게 전해주는 사항입니다는 예. 이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발설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많이 발설했다. 음. 그리고 저희 방송은 이 케이블 TV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유튜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유튜브는 규제가 없거든요. 유튜버들이 위기설을 많이 발생했다는 예. 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머리에 조금 든 사람이 자기의 이렇게 지식을 이용해서 한국 경제에 무슨 위기론이 발생한다는 대학 교수의 위기설은 오늘 아침에 한 번 정도는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학 교수분들이 꽤 많은 거를 알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니야. 지식이 많으면 예. 그만큼 이 기설에 대해서 가장 정치역에 이게 분석해서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야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위기설을 놔두면 한국 경제 국민들의 불안은 그만큼 증폭된다. 예. 특히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거기는 대통령도 포함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정말 의외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위기설을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티그마 이펙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환 위기, 제2의 외환 위기 쪽으로 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2의 외환 위기설은 뭐 시청자분도 가장 많이 거론됐다는 것은 뭐 틈만 나면 제2의 외환 현상이죠. 예. 그럴 때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것을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자, 외환위기설은 외환위기 이전에 발생 이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외환위기 직후 때는 단기 외채가 발표할 때마다 이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OECD 가입한 이후에 우리가 1990년 외환위기 발생 단기 외채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외채 통계가 나올 때면 제2 외환위기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떠냐? 외채 문제가 정리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이 위기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항상 구직적으로 제2외환 얘기 나온 것도 하나의 특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설, 제2의 위기설 나올 때 제2의 외환 얘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 가장 공식적인 통계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모리스 골든사의 위기 판단 지표입니다. 이거는 다들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외화 이탈 방어 능력. 최근에도 뭐 미국 자본이 이탈하느냐,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런 쪽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크레딧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판단 지표를 볼 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측 기관들은 예. 다른 각도에서 판단합니다.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금융의 건전한 시스템 여부. 근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예. 정치의 성향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2의 외환위기를 항상 이렇게 거론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나왔을 때 외채가 많아서 환율이 급등해서 외국 자본이 이탈해서 사실 우리의 방어 능력이 적다 하는 쪽에서 나오는 제2의 외환위기론. 이게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요. 이 문제는 모리스 골든스타인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예. 최강의 캡틴 방식의 외환위기의 적정 규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채무와 관련된 위기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적인 평가는 사실 재정이 건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아주 뛰어난 국가입니다. 지금도 뛰어납니다. 예. 근데 왜 국가 채무 위기설이 나오느냐?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적인 목적으로 정치인이 주도했던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일단 이유는 있죠.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전 정부서부터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는 위험 수위도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66.7%, IMF의 적정 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준칙, 예. 피스칼 룰러고 홍당기 이렇게 전 정부에서 부총리가 굉장히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준칙 준칙 문제로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정책 포퓰리즘에서 재정준칙이 증가하는 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GDP가 발전하는 속도로 재정준칙을 세워가자. 이게 재정준칙 룰이거든요. 예. 이거 넣을 때 항상 국가 채무 위기설이 나왔습니다. 정치인 주도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한국경제TV 통해서는 페이고 같은 간전 정책 같은 제3의 대안, 한국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를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 당리당략적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GDP에 대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50% 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60%보다 낮습니다. 재정이 건전한 국가입니다. 정치인들 제발 이 문제 가지고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두 번째는 민간은 양입젠출의 원칙입니다. 홍 앵커가 예. 쓴다 하면 한국경제TV에 주는 월급에 들어오는 걸 생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양입제출의 원칙입니다. 근데 재정은 양출 제입의 원칙입니다. 예산안 책정해서 지출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 못해? 부족해? 그러면 경찰들이 깔려서 딱지를 끊으면 됩니다. 공권력 이용해서. 근데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양출 제입의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늘어가고 국가 채무는 늘어갑니다. 국가 채무 늘어가는 게 국가 채무의 디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만 늘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요걸 좀 정치인들이 다들 아시겠으면 다시 한번 당리작적적 물에서 한국의 국가의 디폴트 얘기를 당신들이 많이 떠드는데요. 제발 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환 위기와 국가 채무 위기설을 차례대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가계부채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줄어들긴 있어도 한국의 가계부채 절대 규모는 위험수입니다. 지금 작년 4분기에 1,885조까지 갔었거든요. 이건 예. 분명히 위험수입니다. 또 가계부채의 위험성, 건전성을 얘기할 때 신용갭, 크레디트 GDP 갭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 따집니다. 이것도 최고선입니다. 위험합니다. 예. 그런데 질적인 측면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이 문제로 해서 외환위기 당했던 것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으면 미국에 이미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걸 연관시키게 합니다. 제가 사실 2008년도 미국에 있다가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황을 다 지켜보고 나서 2009년 리먼 사태가 터질 때 KBS의 열린 토론에서 예. 모 대학 교수랑 같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계부채가 한 800조 정도 됐는데요. 그때도 많죠. 그렇죠. 근데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대학 교수가 얘기하거든요. 이날 중소기업 이렇게 장관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름만 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근데 내가 그때 질적인 측면은 다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담보가 있는 것이 주가 되는 거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대출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가계부채 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80%, 9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자 질적인 측면은 다르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많다. 이것이 미국의 위기가 발생했던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해당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로 다이렉트리 대비시키는 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보적인 측면에서 담보의 80%, 9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가 가격만 떨어진 가격이 담보 설정했던 가격에 대체로 이제 공시가가 되겠습니다. 예. 예, 공시가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그때는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계의 절대부채도 국민의 노력입니다. 이거는 정책 단계의 노력이 아닙니다. 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절대 규모가 지난 4분기에 1,885조에서 한국은행 통계 보면 올해 1분기에 1,882조로 조금이라도 떠진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부채. 그런 정책 단계 곤치 싸우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절대 규모가 줄은 것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기설에 대해서 좀 실체를 정확히 이어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부동산 거의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골 메뉴처럼 올라오는데 부동산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목은 아직도 부동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분절화해서 상업용 부동산과 어제도 이제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예. 이렇게 분리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은 부동산 위기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 실체를 좀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고 예. 한국은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위기설 뭐 대표적 사례가 5대 시중냉장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에서 돈을 버는 5대 시중냉장들이 2015년에 한국의 부동산의 위기설을 얘기했었죠. 강남 아파트 가격이 15% 다음 년도에 떨어진다. 근데 이게 강남 아파트로 올라가 버렸죠. 예, 그리고 그렇죠. 본인들은 뭐냐 예대 마진에서 장사를 해서 그냥 연봉을 확 가져가는 사람들이 자 실체를 그때 당시에 2015년에 헤아리던트의 인구 절벽이라는 이렇게 얘기가 필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책도 외국 사람이 쓴 건데요. 한국의 현실은 해리덴트가 잘했습니까? 다 주택담보대출로는 시중은행장이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중은행장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해리덴트의 책을 좀 알량하게 읽어가지고 강남 아파트라든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15% 다음 연도에 폭락하겠다. 강남 아파트는 그 위에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부동산 위기론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라 해도 인구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 절대 인구 떨어진다.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자산 계층이 줄어든다. 가정의 줄어든다. 자산 계층이 줄어들고 그 중에서 핵심 소비 자산 계층에 드는 40%, 49세가 줄어든다. 자, 앞으로 뭐냐? 강남 아파트 고소득층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전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가지고 일어나거든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박사과정에서 부동산 과정을 공부했습니다는 반드시 인구 통계학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 균형화 이론이라든가 가속도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집값 결정이 굉장히 크고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2008년 버냉키 독트린 이후에는 인구 통계학적 보다도 통화 정책이 더 부동산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페드가 금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그렇죠. 이게 이게 뭐냐 주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자산 가격의 모든 것이 가장 최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부동산만큼은 이상하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통계학적 가지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집값 결정 어쩌기 복합적인 요인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홍앵커 지금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김채연 PD께서 숏을 넣어가지고 예. 시간을 좀 절대적으로 지켜달라 하는데 오늘 사실 중요한 알겠습니다. 내용인데도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여담 삼아 시청자분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강남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불패론과 필패론이라는 이렇게 굉장히 1970년대 이후에 하나의 단골 메뉴처럼 온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앵커는 자 경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강남 아파트 불패론, 필패론 중에서 어느 쪽을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가격 추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홍앵커가 생각이 차지하는 듭니다. 여론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답을 무슨 답으로 하지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답을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근데 자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프랑스의 지리학자 줄레저가 강남 아파트는 필패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다 찍고 맞고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는 불패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강남 아파트는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서 한 주춤하다 올라가고 주춤하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패로 이루고 아마 홍 앵커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경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판단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을 이 부동산 PF가 최근에 많이 주도를 했었죠. 이것과 관련된 위기설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여전히 지속되죠. 음, 올해 4월 달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또 여름휴가철 끝나면 9월 위기설은 나오는데 예.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되죠. 요거는 어제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가 2018년 열을 올렸는데요. 무슨 놈은 한국에서 보면 월드만삭스라든가 이런데 1000년, 200년에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영어나 조금 하고 해서 자꾸 만기 때 그러다 보니까 중후 수준을 밀리다 보니까 만기 때 가격이 떨어지면 거의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관련해서 부동산 PF 만기 문제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 2년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는 2022년에 레버넌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터지긴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실체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2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왜 못 껐습니까? 2년 정도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3월 달에 우리의 PF 문제보다 더 심했던 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근데 미국은 끊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이 문제를 지금 2년 가까이 끌어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증권사, 새마을금고, 모 이렇게 해서 좀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당국과 기득권 지금 철폐를 해서 지금은 지연되는 것이 부실이라는 것 지연되면 때 정리하지 못하면 부실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국민까지 파장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면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기설이 자꾸 나오는 것도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좀 빨리 좀 끊어주십사.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규모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왜 안 처리되느냐?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당국과 관련된 금융사, 전체 땅 그리고 그때 당시에 PF를 했던 사람들 연봉이 뭐냐? 이런 사태를 처리하고 나서도 많은 연봉을 가지고 다 회수하기 바랍니다. 그거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기득권 철폐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이 2년 넘게 실리콘밸리 사태는 딱 끊어버렸는데요. 이거는 뭐냐? 이게 조그만 나라에서 PF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질 끌어가는 거. 이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고 모두가 한계 관리에서 국격의 문제고 모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각종 위기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1000번이 넘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결론 맺어주시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9월에 또 나옵니다. 모든 위기설은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예. 또 내년에도 나옵니다. 근데 외환위기가 1000번 이상 나왔습니다는 한 번도 위기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해야 될 대목은 꼭 좀 그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정치인들 위기설을 좀 이렇게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분들 지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기설에 얘기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식의 유용성이고 그게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대학 교수분이 추앙하는 이렇게 신뢰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더 위기설에 유튜브 클릭산 그게 뭐 중요합니까? 클릭사나 중요합니까? 한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게 대학 교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위기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000번에 걸쳐서 위기설이 나왔는데 누가 극복했느냐? 정치인 극복했느냐? 대통령이 극복했느냐? 대학 교수가 극복했느냐? 국민들이 극복했습니다. 국민들이 위기가 터지기 전에 자기가 위기가 나오면 본인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본인의 계획에서 그랬다. 그래서 1000번이 나오는 위기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시청자분의 힘에 의해서 위기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